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보고 또다시 강제 해산 조치했습니다. 문화제를 주관한 노동단체는 문화제는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외교부가 우리 외교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관련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놨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동안의 전현직 직원들 특혜 채용 승진 의혹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의혹 13가지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 한 건과 함께 나머지 혐의도 모두 보고서에 담겼는데 전 위원장은 불법 공개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1박 2일 집회 등 불법 집회 혐의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과 8일 사이 벨라루스의 시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술 핵무기 배치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등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 내일 오후에도 밤 사이에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강한 비가 쏟아지거나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된다는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오늘은 비가 또 휴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쪽에 자리 잡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내일 낮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에 내리는 비와 소나기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겠다며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싱 대사의 도발적인 발언이 비상식적이고 외교 관리에도 맞지 않아 내정 간섭을 금지한 비엔나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장호진 1차관은 싱 대사에게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싱 대사가 많은 언론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사절의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밀착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발언 현장이 취재진에 공개되고 유튜브로 생중계 됐는데 외교사절이 주재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싱 대사의 조치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처럼 주한 중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작심한 듯 한국 정부를 비판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에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하게 발언한 대사의 발언을 중국 외교부가 사실상 반복하다시피 하며 한중 양국 간의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례 기자회견 질의응답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과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왕원빈 대변인은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간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똑같이 말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싱 대사의 발언을 반복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고 미국, 일본과 군사적 조율을 할 경우 한중 외교 마찰이 있을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면서 한중 수교가 시작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됩니다. 중한 양국 관계의 발전은 정치적인 기반이기도 됩니다. 아울러 한국 측에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소개하는 것이 대사의 직무라며 논란이 된 싱 대사의 발언에 무게감을 더하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사안을 균형감 있게 보고 한중 관계의 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고 애둘러 견제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만찬 회동을 두고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 불편한 외교를 자청하는 게 당당한 외교냐며 반박했는데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떠넘기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며 심각한 외교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듣고만 있었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싱 대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건 터무니없다며 오히려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역공도 폈습니다.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 개선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정부 여당은 트집만 잡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싱 대사와 만남이 굴욕 외교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 경제 안보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했고 중국이 자국민의 단체 여행 금지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문제에 싱 대사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왜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냐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원자로 손상이 확인되자 도쿄전력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힘당하고 국힘 대표가 일본을 두둔하는 친일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전선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가 어렵사리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청문회 시기와 대상을 두고도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 간부가 자녀에게 미리 경력 채용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장시간 회의 끝에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직 간부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작년 9월 초 가족 모임에서 자녀 A씨에게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고보다 2주 이상 먼저 소식을 듣고 채용을 준비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당시 면접에는 과거 신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와 만점을 줬고 채용 전 평판을 조회하는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신 상임위원이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 특별감사의 결론입니다. 이렇듯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셀프 조사 비판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일주일 만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3시간여 경론 끝에 채용 비리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감사 권한이 선관위와 감사원 둘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 내용 그대로신 거죠? 네, 보도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동안의 전현직 직원들 특혜 채용 승진 의혹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7년간의 특혜 채용, 승진 등 채용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부당 임용 승진된 경우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의 뜻을 모은 정치권도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시기 등을 놓고는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여당과 감사원의 감사 주장은 선관위 장악 의도라는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뒤에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다만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한 만큼 감사 거부 등에 대한 수사 요청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의혹 13가지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한 건이었는데 나머지 혐의도 모두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전 위원장은 망신 주려는 물타기식 불법 공개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8일 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전체 의혹은 모두 13가지. 이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한 건이었습니다.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준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장으로 부적절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서 주의 처분했습니다. 주요 혐의로 알려진 근태 불량 그리고 이해충돌 유권 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정무직인 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확인된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과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부당 처리 등 2건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했습니다.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수행비서에겐 해임을 요구했고 경력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등 7건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 위원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본인에 대해 사무처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감사 결과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망신 주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 관련 직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보고서가 아니라 유병호 사무처장의 입장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감사원의 행정지원기관인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의결 취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감사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적어넣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보고서의 형식도 제보 내용과 확인 결과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형식이라면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심각한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10달 앞두고 조직 정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어있는 지역구를 채우기 위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는데 이른바 검사 공천서를 비롯한 총선 물갈이의 신호탄이 되는 건 아닌지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조강특위, 당의 지역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개편하는 공식 기구인데 위원장이 공석인 이른바 사고당협을 채워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35곳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아마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인 강남각과 노원병을 포함해 서울에만 8곳, 성남 분당을 등 경기 13곳을 비롯해 전국에 35곳이나 됩니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빈 당협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공천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내부를 다독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공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라앉혀 결속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원 떼지 않겠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호언 장담을 놓고 당내에선 반신반의하며 감론을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밀실을 통해서 이렇게 영입이 되거나 하면 오히려 우리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 우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친박 간별사 이런 일이 중심에 뜨게 되면 그러면 거의 확실하게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물갈이는 오는 10월쯤 예상되는 당무감사로 본격화할 걸로 보이는데 당내 비주류가 배제되는 경우엔 분란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선거 날까지 모든 행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면 다 판단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은 총선 공천 준비를 위한 신호탄을 쏜 걸로 해석됩니다. 선거를 10달 앞두고 여의도가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잇따른 민주당 내 각종 악재를 혁신위원회 출범으로 돌파하려던 이재명 대표의 계획이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9시간 만에 좌초된 혁신위원장 인선은 이전과 달리 아부 외부의 영향 없이 이 대표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당내 개파 갈등의 골도 더 깊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초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나 관련 의혹 보도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결국 초기 대응 부실로 비판을 받긴 했지만 검찰발 외풍의 단일 대우로 맞서자는 논리가 온전히 설득력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9시간 만에 버려지고만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는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린 일인 만큼 그 어떤 변명거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특히 당내에선 혁신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은 인사들의 명단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대경 인선이 급작스럽게 결정돼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부실 검증의 소통 부족 논란까지 이 대표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적절한 수준에 또 유감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잠하던 이 대표 사퇴론도 재점화돼 친명 비명 간 경로는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엉망진창이라고 국민들께서 보실 정도이니까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방도로서 당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당내에 다선 중진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론은 신나라 하는 것이죠. 몇 차례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은 좀 중징계도 할 필요가. 여기에 오는 24일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으로 당 분열의 원심력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혁신위원장 사태를 둘러싼 당내 비판이 터져나오며 이 대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심리적 분당 상태를 이 대표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차기 혁신위원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1987년 6월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인 6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오전 명동성당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립니다. 다만 정부는 어제 예고한 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불참하는 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 세력을 후원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가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동단체의 1박 2일 노숙문화제를 경찰이 지난달에 이어 또 강제 해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대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됩니다. 경찰이 참가자들을 한 명씩 끌고 나가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찰이 첫 해산 명령을 내린 건 저녁 7시쯤. 이후 10차례 경고방송 끝에 문화제가 시작된 지 3시간여 만인 저녁 9시 20분쯤 본격적인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문화제를 주관한 노동단체는 문화제는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이 이뤄져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전 불법제와 동일한 형태의 불법 집회입니다. 참가자들이 해산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경찰은 참가자들을 문화제 장소에서 강제로 끌어내 서초역 인근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었지만 조합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도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획한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경찰이 엉뚱한 곳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본부가 들어선 건물, 입구를 막아선 경찰 기동대원들 앞으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항의 팻말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옥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의 PC와 노트북 등에서 회의 자료와 계획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노조가 최근 연 집회 3건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는지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노조가 지난달 16일 오후 5시까지 집회를 마치라는 통고를 어기고 밤샘 집회를 이어가면서 서울광장과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1일과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충돌을 선동하거나 신고 시각보다 일찍 집회를 시작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4차례 출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노동절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사과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이 이뤄져야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짓고 경찰 조사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 관계없는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짜놓은 듯이 어제 날짜를 갑자기 잡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또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와 유착해 2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독점적으로 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보조금을 겨냥한 여권의 거듭되는 공세를 비판 세력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의 유착관계를 확인했다고 지목한 시민단체는 전장현과 사단법인 마을, 서울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들 단체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2,239억 원을 독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립된 지 반년도 안 돼 서울시 위탁 사업을 맡고 담당 공무원으로 단체 관계자가 임용되는 등 민관이 사실상 이익 공동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원순 시장과 결탁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자기들이 기획해서 자기들이 사업 나가고 그 사업 나간 거에서 불법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또 시위 참가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일당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 수사를 의뢰한 전장현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미 집회 등 극단적인 정치 시위에 참가한 단체에 그동안 1,400억 원대 보조금이 뿌려졌다며 현향 지원 의혹도 꺼내들었습니다. 보조금 천국,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 이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불법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띄운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여당이 연일 부각하는 건 비판 세력 길들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켜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벌이는 일이 아닌지 시민단체를 때려서 정부 국정 무능을 감추려는 시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도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시 하나고등학교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교육부 지침과 법률, 교육당국의 판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2년 하나고등학교가 이 사건을 알고 나서 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즉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학폭위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했습니까? 학폭이 3월 말에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요. 개최했습니까? 학폭위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학교 측이 언급한 2012년 3월 말이 어떤 시점이었을까? 국무총리가 학교 폭력을 엄단하겠다는 범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되고 이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았다면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가해 행위가 있었던 1학년 재학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져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자신은 어떤 외압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교육과기술부에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침에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학교 안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그 즉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을 2학년 때 피해 학생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해 학교가 알게 된 것이어서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당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3명인데 이 특보가 화해했다고 주장한 건 1명입니다. 지난 2015년 특별감사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담임의 정결로서 학폭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종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학폭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안이 가볍더라도 화해가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하나고 학폭위 책임자인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교육청의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교내에서 제기되자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징계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공직을 떠나서 압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관 특보. 이듬해부터 2010년까지는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정책을 지휘했습니다. 2011년에는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1년 3월 청와대 근무 시절. 피해 학생들의 진술로 학교가 알게 된 2012년 3월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온 뒤였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결국 2달 뒤 전학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특보는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걸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학기 말까지 전학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김 이사장이 하나고 교장을 통해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특보도 통화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데 전학을 늦춰달라고 이사장에게 요청한 것이 맞는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1학기가 끝난 뒤에 전학 조치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수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당시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라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지명 전인 만큼 이 특보 관련 맞대응을 자제하며 대신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드라마 더글로리 속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논리라고 이 특보를 비판하며 특보직 해임을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다운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동관 특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중립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특보라는 것이 뭐 언론이나 이런 분야의 그 분야의 특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그런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KBS 수신료 분리 방안에 대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KBS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건 정치적 몸집 불리기라고 비난하면서 수신료 연구 폐지까지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또다시 곡학아세할 경우에 분리 징수가 아닌 수신료 연구 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KBS 사장 교체를 노린 언론 길들이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KBS를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사장이 바뀌어야지 이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의도를 자꾸 보여주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공식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 움직임이 가시화될수록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해명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하나고등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 아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학생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그제 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를 했는데도 처벌이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시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아들의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보 측의 해명과 장 의원실이 받은 하나고의 답변이 서로 다른 건데 이에 대해서 이 특보 측은 10년이 넘은 일이라서 입장문을 작성할 때 기억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당시 기록과 회의록, 언론 보도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8월 서울시 의회 회의록에 당시 하나고 교장이 선도위원회에서 권고 전학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언한 기록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60여 차례나 재판이 열린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같은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과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혐의만 47개에 달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은 해 3월부터 시작된 1심은 지난 7일 열린 266차 재판까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그동안 100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했고 재작년 2월엔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교체돼 그동안 이뤄진 재판 내용을 다시 듣는 데에만 7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예정된 증인 가운데 마지막 순서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통상 증인신문이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종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만큼 1심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까지로 예정돼 있고 추가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200개 넘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이 길어진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열리던 재판을 2번으로 늘려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 역시 지금까지 2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진보 성향인 이른바 김명수 사법부가 물러날 때까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퇴임이 오는 9월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면서 부동산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부동산 바닥론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3,800여 가구에 이르는 마포구 아현동 대단지 아파트. 최근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6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초 14억 원대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2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매물을 내놓았다가 회수하기도 합니다. 14억 5천에 나왔던 것도 있으니까 2억 정도? 최근에는 이제 보류를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좋은 입지나 뭐 좋은 그런 컨디션인 거는 조금 보류를 좀 했다가 안정적인 가격으로 바꿔서 매수하고 싶으신 거죠.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 상구는 물론 마포와 용산, 동작구 등의 오름세에 힘입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모든 지표가 완벽하면 그건 이제 대세 상승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표들이 혼조된 시기에서 어느 지표들이 좀 더 방향성을 가깝게 갖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찍은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의 낙폭이 줄어드는 정도의 혼조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추세적인 가격 상승은 기준금리 인하를 동반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두고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기에 부동산 시장 바닥론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고 특히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과 역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저점 탈출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향방과 경기 침체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처럼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되면서 가계의 은행 빚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동안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또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분석이 많아서 부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싶더니 석 달 만에 다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잔액은 4조 2천억 원 늘어난 1,056조 4천억 원. 4월 증가폭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초 주택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통상 주택 매매 계약 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까지 한 2-3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 금년 2, 3월에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 영향이 금년 5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입니다. 올해 말까지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집을 담보로 부채를 늘렸다가 자칫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과 괴리돼 여전히 고평가됐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채 축소가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줄이 막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성이랄까요? 이거는 이어간다는 게 아마 기조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부 이제 숨통트기 차원에서 DSR이라든지 이런 걸 약간 완화한다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로서는 부동산 경기도 살려야 하고 가계 대출도 관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이루어진 규제 완화를 통해 강원도가 더욱 발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이 생길 거라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의 축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충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을 촘촘하게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공식 발표를 미루는 가운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미국의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귀국길에 베이징을 들릴 거란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 정부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미중 양국 정부는 블링컨 방중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对话沟通的大门始终是敞开的。问题的关键在于不能为沟通而沟通，更不能够说一套做一套。 오히려 중국은 미국과 군사 대화를 거부한 채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공격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인 중국은 외교와 국방 두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영국 정상과 대서양 선언에 이어 일본, 필리핀과 안보협의체 창설 등으로 중국 견제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Which is we're not going to be deterred or intimidated by this behavior. We're going to continue to fly, sail and operate safely. 미국 의회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시키는 법안을 처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세웠다는 보도 역시 지난 2월 블링컨 방중에 발목을 잡았던 정찰풍선 사태처럼 미국 내 레드 컴플렉스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4개월 만에 다시 협상 문턱에 오른 미중 양국 사전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등 6개국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무역 관련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우려하는 활동으로 제시한 지나친 보조금과 국가 통제 기업의 반경쟁적인 활동, 정당화할 수 없는 규제 적용 등은 주로 중국의 경제 무역 정책을 비판할 때 문제 삼는 내용입니다.
6개국은 특히 외국 정부를 압박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외국 정부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경제적인 강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에서 8일에 벨라루스에서 시설 준비가 마무리되면 즉시 전술 핵무기 배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9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방장관과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오카 댐 붕괴 당시에 폭발 때 발생하는 지진파가 감지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지진연구소는 루마니아에 있는 한 관측소에서 지난 6일 오전 2시 54분 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지진파의 파형을 분석한 결과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우오카 댐 붕괴를 둘러싸고 러시아 내에선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 때문에 댐이 파괴됐다거나 누적된 손상으로 인해서 댐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카우오카 댐 붕괴가 폭발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지진파가 간주됨에 따라서 자연 붕괴설은 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가 아쉽습니다.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전국 곳곳에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의 많은 곳은 70mm 이상,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별로 이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4도, 춘천이 15.8도, 부산이 20.1도고요. 이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8도, 청주와 안동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